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시죠?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많이 춥던데 건강 조심하시고 겨울의 마지막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요. 의도치 않게 잘 키우고 있는 입속 반려세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반려동물이란 말씀 많이 쓰시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동물을 잘 키우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를 반려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세균들도 우리 몸에 항상 있죠. 그래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데 어, 의도하지 않게 잘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아주 쉽게 다뤄봤습니다. 우리 몸에 항상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입속에 또 많은 세균이 있죠. 소장과 대장에도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 세계와 맞닿고 있는, 우리 몸이 외부 세계와 맞닿고 있는 피부에도 많은 세균이 있죠. 그래서 항상 손 씻으라 그러고, 이 닦으라 그러고, 소장과 대장에는 닦을 수는 없지만, 이제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좋은 균들을 먹어서 뱃속에 좋은 균들을 많이 키우자. 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언제나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세균들 중에 일부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균은 우리 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치과 의사니까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약 700여 종의 세균이 서식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치아나 잇몸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녀석들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의 특징도 그냥 일개 소시민으로 살고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세균들의 성격이 병원성 세균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첫 번째 세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뮤탄스균이라고 많이 하죠.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커스는 구균, 동그랗게 생긴 균이라는 얘기고요. 스트랩토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연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줄줄이 비엔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세균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포도상 구균, 그래서 구균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세균이 충치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균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보면은 치약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뮤탄스 치약, 뮤탄스균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뮤탄스라는 이름은 상당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충치를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뮤탄스 세균이 입안에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이나 이런 걸 확 들어와가지고 질병을 막 일으키고 충치를 일으키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입안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왜 평소에는 충치를 안 일으키고 단 거 먹고 이러면은 왜 충치를 일으켜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이를테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서울의 한복판 사거리에 불량배 또는 조직폭력배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번화가에서 쉽게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일단은 범죄를 일으키기에 너무 숫자도 적고 사람 숫자도 적고 또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는 언제나 경찰이라든가 이런 보는 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한 100명 정도가 뭉쳐 있는데 또 경찰 분들이
어떤 일로 해서 갑자기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작은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세균들이 우리 입안에서 말썽을 피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탄수 세균들이 치아 표면에 잘 부착을 합니다. 딱 붙어요. 붙어서 이제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놈, 두 놈 붙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안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음식물을 딱 드시고 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 것 같지만 뭔가 남아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잔사를 먹고 얘네들이 생성하는 게 젖산, 락틱 애시드라는 산 성분을 냅니다. 이 산은 pH가 약 4 정도까지 떨어지는 비교적 약하지 않은 꽤나 강도가 있는 아주 강산은 아니지만 꽤나 강도가 있는 산을 냅니다. 이 산은요, 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콜라가 산이 굉장히 강한 산이라고들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콜라 속에다가 치아를 하루 동안 담갔다가 빼보니까 치아가 흐물흐물해진다더라. 뭐 이게 뭐냐면 산성의 성분은 광물을 녹여내는 탈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틱 애시드가 부분적으로 강하게 생기게 되면 치아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녹아내리는 탈회가 일어나는 거죠. 이 탈회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 치아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움푹 파이기 시작을 하고 움푹 파이기 시작한 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치아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반복이 되는 게 뭐 하루 이틀 반복이 된다 이게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이렇게 반복되면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즉 그래서 이 뮤탄스 세균의 중요한 역할은 충치를 시작하는 역할입니다. 치아의 구조상 가장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정말 돌 같은 곳을 뚫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pH 4 정도 되면 꽤 강산이면 세균 자신도 거기서 못 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뮤탄스 세균은 자기 스스로 산성 성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표면에 있는 세균들은 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비실비실할 수 있겠지만 그 안쪽에 있는 세균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뭉쳐있지 못하도록 항상 수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을 열심히 하고 스케일링을 받아서 뮤탄스 세균을 박멸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뭉쳐서 나쁜 짓을 못하게 계속 뿔뿔이 흩어놓거나 뭐 100명이 뭉쳐 있으면 한 3, 4명 정도로 이렇게 쪼개 놓는 거죠. 이러면은 얘네들이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상은 설령 준다고 해도 치아가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경미한 정도밖에 손상을 못 입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균은 락토바실러스라는 세균인데 이 세균은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세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산균의 일종이죠. 근데 이 세균은 좀 심한 충치 병소,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뮤탄수 세균이 뚫어서 생긴 구멍 안으로 진입한 해서 커진 충치 병소에서 검출되는 세균입니다. 근데 정확한 역할은 연구 중에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뭐 이런 3가지 정도의 세균들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양면성이는 왜 그러냐면 또 반대로 종에 따라서는 뮤탄스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균도 뭐 꼭 우리 몸에서 환영받는, 그러니까 몸에서 이를테면 유산균이라고 하면 장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입안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뭐 불량배 중에 굉장히 강성 불량배가 있는데 약간 온건파 불량배가 있는데 강성이 한 10명 있고
온건파가 100명 있으면 강성이 잘 이렇게 많이 설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 따라서 새로 개발된 균주 중에서는 우리 몸의 수비대 역할을 하는 구강유산균으로도 개발돼서 현재도 많이 시판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저도 딱 부러지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입안은 워낙 외부 물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의 구성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건강한 세균들을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도 입 닦고 가글하고 뭐 딴 거 많이 드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락토바실러스는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곳에서도 보이고 좋은 역할로도 개발이 되는 하여튼 양면적인 세균이다. 그 다음에 잇몸 질환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폴피도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인데요. 치주 질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잇몸병 중에서도 잇몸 속으로 들어간 진짜 치주 질환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은 그냥 잇몸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아 바깥쪽에 쌓여 있는 플렉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붓는 경우가 많은데, 치주 질환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붙여지려면 잇몸 속에서 붓고 이제 염증을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내야 합니다. 또는 급성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치주 질환이다라는 거는 잇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이제 제품명 중에 진지발리스 치약이라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계속 이제 치약이라든가 칫솔 같은 걸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치약이고, 아까 락토바실러스도 보셨지만 이 진지발리스 세균도 간균이라 그러죠. 막대 모양의 세균입니다. 이 세균이 대표적으로 안 좋은 세균인데 뭐가 그렇게 안 좋냐 그러면 상당히 고약한 세균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혐기성 세균인데, 이를테면은 아까 보셨던 뮤탄스라는 세균은 호기성 세균이어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속으로는 못 들어가요, 잘. 하지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곳에서 잘 살고요. 이 진지발리스 세균은 혐기성 세균이라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잘 삽니다. 그래서 아예 잇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곳에서 잘 살죠. 그러면서 진지파인, 콜라겐 분해 효소 등의 독성 물질들을 잡고 내서 잇몸 조직을 파괴합니다. 콜라겐 분해 요소는 이제 이를테면 보시면은 이제 치아를 붙들고 있는 치주인자라든가 잇몸 조직들을 파괴할 수 있죠. 콜라겐 뭐 잘 아시죠? 콜라겐 우리 살을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파이버입니다. 그리고 면역을 회피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 체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을 들어온 외부 물질들과 외부 세균들을 몰아내죠. 죽이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을 좀 과하게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대비해서 일을 좀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도둑이 들어왔는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얘를 잡겠다고 온 동네에 병력이 수백 명이 투입이 되는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오바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면역도, 염증 반응도 뭐 작은 염증이면은 좀 작게 살짝 부었다 가라앉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면 뭐 조금 있는 진지발리스 세균이지만 염증을 굉장히 과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더 커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또 치석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치석은 저희가 치과에서 자꾸 제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쓱 봤을 땐 약간 노란색 돌이 좀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아프지도 않고 이거 뭐 꼭 제거를 해야 돼? 뭐 자꾸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안달을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치석이라는 거는 세균들과 우리 차액 속에 있는 미네랄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치석 아파트, 아니 세균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제 면역 세균들도 잘 못 건드릴 수도 있고 거기서 그냥 마음 놓고 커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석을 그것도 잇몸 속에 닦기도 어려운 잇몸 속에다 자꾸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고약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도 관련이 있고요. 치매 환자 뇌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등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설치고 다니는 세균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기 심내막염을 일으키는 세균도 치주 질환 일으키는 세균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죠. 그런 아마 관심 깊게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잇몸 속에서 자리 잡으면 골치 아픕니다. 말 그대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막아야겠죠.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관리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칫솔질도 있고 치간 칫솔 치실 같은 보조 기구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구강 세정기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좋은 기구 도구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글도 있고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네, 이것부터 잘 돼야지 큰 질환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탄스 세균이 우리 몸에 유해한 작용을 제대로 하려면 얘네들이 좀 뭉쳐야 돼요. 건드리지 않고 뭉쳐서 점점 세력을 불려 나가야지 좀 위험한 수준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걸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칫솔질로 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걸로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탑은 칫솔질입니다. 뭘 하든 간에 칫솔질은 가장 중요해요. 너무나도 익숙하죠. 뭐 하루에 3번 하라고 했는데 3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 많은 분들은 4번, 5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많이 바쁘신 분들은 1번 내지 2번 하시는 분도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한 번 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실 것 같고 2번 하시는 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3번 하시는 분 그 차이는 이제 직장이나 이런 곳에 내 칫솔을 가져가서 점심 식사 후에 이를 닦느냐 안 닦느냐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뭐 자기 나이 빼기 몇 살 정도 해서 거의 뭐 저도 한 40여 년을 했고 50여 년, 60여 년 막 오래 하죠. 한 가지 일을 30년, 40년, 50년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잘하고 있냐고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저보다 연령이 한참 높으신 분들께도 이제 항상 여쭤봐요. 진짜 잘하고 계신 거 맞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 방 청소를 하는데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청소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칫솔질이 잘 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어렵냐? 그러면 이제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칫솔질을 하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막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하는 칫솔질은 시간 늦을까봐 칫솔 시간도 많이 급하고 오늘 직장에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이 잠기게 되고 만약에 이제 예정된 일 중에 큰 일이 있다거나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신경이 엄청 쓰이겠죠. 반대로 엄청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그 생각이 잠겨서 칫솔질을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시간에 쫓기죠. 자기 전에 귀찮을 때도 안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저녁 식사 하시고 TV 같은 거 보시다가 졸려요. 슬슬 졸렸는데 이제 자야 돼요. 근데 이를 닦아야 되는데 근데 이를 닦다 보면
계시다 보면 굉장히 귀찮죠. 또는 이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오면 칫솔질이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겁니다. 말을 시켜요. 뭘 물어봐요. 그러면 뭔가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하면서도 이를 잘 닦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중 상황을 많이 뺏겨요.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잘 됩니다. 자, 나는 훌륭한 세균 반려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직접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키울 때 이제 뭐 TV 프로그램도 있었죠.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거 보면은 훌륭한 반려인들이 종종 나와요. 나는 훌륭한 세균 반려자. 첫 번째는 뭐냐면 칫솔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닦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닦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 감고 방 청소를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내 방을 눈을 감고 30분 동안 청소를 한 다음에 이제 눈을 다시 딱 떠서 청소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칫솔질 후에 화한 느낌과 달콤함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치약 성분이 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손을 씻고 비누를 헹구다 만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입안에 있는 성분, 치약의 성분들 중에서도 세균을 만났을 때 발효가 아니죠. 부패가 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있으면 지금은 화하지만 조금 있으면 찝찝함으로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칫솔질을 잘해야지 하고 1분 하던 걸 그냥 3분으로 늘렸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시간만 늘리면 원래 닦던 곳을 더 많이 닦고요. 원래 안 닦이던 곳은 그대로 안 닦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내 칫솔질의 꼼꼼함을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건데, 이건 가장 지금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느 날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그 부분이 칫솔로 상처가 나서 더 염증이 생길까봐 칫솔로 문지르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되게 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굉장히 정색을 해요. 잇몸에서 피가 나면 그 부분을 찾아서 더 닦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팍팍 문질러서 상처를 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살 부드럽게 더 여러 번 닦아서 좀 더 깨끗하게 해주시면 처음엔 피가 나지만 며칠 반복되다 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치과를 찾으셔서 잇몸 염증을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 가글 등이 있습니다. 모두 칫솔질을 보조하는 도구와 약품이에요. 네, 그리고 50대 이후 제가 이제 진료를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관리 잘하시는 분은 이제 지금 70대가 거의 다 되셨는데도 이게 뭐 전에 제가 치아 나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3, 40대의 잇몸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조 도구나 약품이 크게 필요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50대 이후에는 칫솔질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걸 잘 하면 칫솔질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칫솔질은 입안 관리의 기본이고요. 이게 잘 돼야지 나머지 이 치간 칫솔 등의 보조 도구가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 나는 훌륭한 세균 반려자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근데 칫솔질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인터넷에서 뭐 요즘 보면은 저도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유튜브에서 즐겨 보면 광고 나오죠. 여러 가지 입안 관련 제품들의 광고가 나옵니다. 검증 안 되고 계속 바뀌어요.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다 써보는 거예요. 뭐 좋다고 하니까 다 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사용하시죠. 우리가 영양제를 드실 때 이걸 먹으면 난 내일부터 더 건강해질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먹다 보면 내가 질병 예방도 되고 몸에 좋겠지 또는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도 효과를 보겠지라는 믿음으로 드시는 거죠. 내가 딱 먹었는데 나 몸 되게 좋아졌어 이런 느낌으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써보고 있으니까 치약도 막 최고로 좋다는 치약으로 쓰고 이랬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일 또 마지막에는 제가 가장 안 하셨으면 하는 건데 아프니까 약을 먹어서 충치와 잇몸병을 낫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가장 안 좋습니다. 치과 질환은 거의 대부분은 약으로만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그 원인을 외과적이든 비외과적이든 직접 제거를 해드려야지 나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간식을 많이 드시는 거는 제가 딱히 말리지는 못해요. 저는 치과 의사니까요. 근데 이 내과적으로는 그리 좋은 습관은 아니겠죠. 하지만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치아 건강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일어나면서 나 조금밖에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이면 나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세균들은 성대한 파티를 열고도 한참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급속도로 불어나겠죠. 뭐 예전에 보시면 뭐 생물학 때 배운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장균 같은 경우는 20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나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1, 2, 4, 8 이렇게 커지면 나중에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닦고 나서 뭐 조금 먹는 거예요. 이를 닦았는데 뭐 앞에 눈앞에 맛있는 게 있는데 한 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를 닦았어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입안의 세균은 박멸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뮤탄스균이 똘똘 뭉쳐서 우리 몸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세력을 키우지 못하게 제거하고 뿔뿔이 흩어뜨려 놓는 거지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칫솔질을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뭐 좀 먹어도 되겠지 하고 바로 딱 뭐 드시면은 세균들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기운을 얻어서 세력을 불리게 됩니다. 흡연하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입안에서 뭐 훅 들이마시면은 입을 거치잖아요. 거치면서 입안에 묻습니다. 묻으면 뭐 치아 세균들의 영양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치석이 엉겨붙는 중요한 역할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음식물 낀 거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저희도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거나 검진을 하다 보면 이 사이에 음식물이 떡하니 껴있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검진 받기 전에 칫솔질 하시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껴있어요. 그러니까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뮤탄스 세균이 음식물 잔사를 먹고 pH 4 정도의 락틱 애시드를 내는 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이면 오케이가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의 방어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치과에서도 방어를 해드리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스케일링이고 두 번째 단계가 치근 활액술과 치주 소파술, 그다음에 3번이 치은 박리 소파술 수술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약간 부가적인 단계고 기타 잇몸 건강을 위한
잇몸 수술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케일링인데요. 스케일링이 되게 뭐 가볍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의사가 대충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의생사 선생님이 해줄 때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한 잇몸 치료입니다. 그리고 치석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저도 해보면 알지만 그렇게 쉽게 툭툭 떨어지지 않아요.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잘 깨끗하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링은 치석 중에서 바깥에 보이는 노란 치석들을 제거해 드려요. 노랗기도 하고 조금 많이 쌓이면은 약간 이렇게 녹색, 연두색 빛이 돌기도 하죠. 요게 이제 잇몸 질환을 시작하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끔씩 보면 이제 뭐 스케일러가 이렇게 울트라소닉이죠. 약간 그 진동으로 치아를 막 탁탁탁탁 때리니까 치아가 파여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치아를 깎지 못합니다. 치아를 깎을 정도면 스케일링을 이렇게 1년에 두세 번씩 꼭꼭 받으시는 분들의 치아는 다 파여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은 없고요. 이론적으로 봐도 치아의 경도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치석을 100%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는 연 2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제 직장이 치과니까 저는 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챙겨봤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똑같이 이를 닦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입이 텁텁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게 느껴지면 스케일링을 합니다. 물론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별로 치석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도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에 맹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이면 스케일링을 충분하다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지원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스케일링은 치과의사 한 명으로서 뭐 모든 분들에게 통일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년에 2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케일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노란 치석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노란 건 조금 심한 걸 골랐어요. 좀 많은데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의 치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자, 나는 훌륭한 세균 반려자. 난 열심히 닦고 있어. 아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스케일링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에도 많이 있고요.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면 조금만 들어가면 잇몸 속이 되는 급 쪽에도 항상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제 잇몸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고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석 좀 있다고 큰 문제인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려서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다 파먹어서 오히려 해로워.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막 달걀 껍질을 스케일러로 깨면서 이렇게 파괴적인 걸 갖다가 치아에 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스케일링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필요한 처치인지 요즘은 이렇게 강아지들도 마취하고 스케일링 합니다. 많이 해요. 강아지들은 이를 안 닦잖아요. 네. 다음에 치근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입니다. 이거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칡은 치아 뿌리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울퉁불퉁해진 치근 표면을 매끈하게 해드리는 술식이고요. 치주 소파술은 이게 치석이 있는 곳에 항상 잇몸이 붓거든요. 그럼 부어서 이 잇몸은 정상 조직이 아니고 전투 태세를 갖춘 부은 잇몸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들이 놔둔다고 알아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수식을 병원에서 해드리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여기부터는 이제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게 돼요. 이때 치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눈에 보이는 치석들은 노란색인데 잇몸 속에 들어가면 검은색이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노란 치석보다 훨씬 더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안 떨어져요. 그로 인해 생긴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게 치수 소파술이라고 그랬고, 늘 하실 필요 없지만 되게 요거는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략 2, 3년에 한 번 정도 권장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은 입안에 있는, 그러니까 입안에 전체에 있는 입안을 군데 부분적으로 마취해 가면서 잇몸 속에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 동의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모든 치과 치료 중에서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원은 한 3, 4번에서 뭐 6번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고, 치아를 깎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치료입니다. 검은 치석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치아 바깥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2개, 3개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가랭이 사이, 치근 이계부라 그럽니다. 여기에 치석이 잘 생겨요. 이때 치석이 까만색이죠. 굉장히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치석 바깥으로 해서 염증과 고름이 야금야금 차면서 점점 병소가 커지게 됩니다. 자, 나는 훌륭한 세균 반려자. 4번째는요. 약 먹으면 가라앉으니까 마취까지 하고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드시면 붓기가 좀 가라앉아요. 근데 약을 끊으니까 다시 부어요. 이러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약이 효과가 좋네. 약을 꼭 먹어야 되겠구나. 약을 계속 먹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약은 이 세균들을 보고 있는 우리 면역계의 이 세포들과 등등의 눈을 잠시 가려주는 거고, 좀 있다가 다시 눈을 뜨면 보이니까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반의 오줌 누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미봉책에 불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균의 세력은 커지고 병소는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상하네, 이제는 막 흔들리네 라고 되면 그때부터는 치과 의사도 이거 좀 쉽지 않겠습니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치료가 무서우니까 칫솔질을 엄청 열심히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아까 처음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진지발리스 세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노란 치석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 진짜 시커먼 치석들이, 세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칫솔질은 이 부분을 닦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생겼을 때 바로바로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 4단계 잇몸 치료는 수술인데요. 수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좀 칼을 대서 이게 잇몸을 열고 의사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확실히 눈으로 보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더 깨끗합니다.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치근 활텍술이나 치주 소파술이 약 65%에서 70% 정도의 잇몸 위아래 치석을 다 제거한다고 보시면 이 수술은 거의 100%를 제거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라는 거는 분명히 약간의 손실도 초래를 해요. 잇몸이 좀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굉장히 예민해진다거나 등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보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아서 아마 쉽게 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오지 않도록 3, 4단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잘 방어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세균들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돼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안이라는 거는 외부 세계의 음식물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물질들, 온갖 세균들이
입에 잘 묻겠죠. 게다가 입으로는 호흡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바깥에 떠다니는 이런 먼지 속에 있는 세균들도 입 안에 잘 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코에는 호흡은 코로 주로 하고 코로도 이제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코에는 우리 이제 코털이라는 훌륭한 필터가 있죠. 많이 걸러줘요. 근데 입안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필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숨 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적절한 수의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어느 정도 비등비등한 세력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특정 종류의 세균이 나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들이는 이런 효과를 할 수 있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세균들을 모두 박멸한다면 우리 입안에는 평화가 찾아올까요? 요거는 다음 주제로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주제를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싶은 것 중에 혹시라도 요거는 그렇구나라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보람으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보아님의 고민입니다. 구취로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전동 칫솔로 3회 이상 구강세정기 사용해도요. 아버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케일링은 받아보셨는지, 치과에서 검진은 받아보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전동 칫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동 칫솔로 3회 이상 구강세정기 사용을 해도 이 두 가지가 다 막아들이지 못해요. 전동 칫솔은 그것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개발 목적은 칫솔질의 퀄리티를 높이자가 아니라 팔이 불편해서 칫솔질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 사실 원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닦는 것보다 오히려 쉽게 더 잘 닦이네 라고 하는 점들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는 전동 칫솔이 완벽하게 케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강세정기를 또 쓰시죠. 쓰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구강세정기도 한계가 있어요. 얘가 일단 치석화가 돼갖고 쫙 달라붙어 버리면 구강세정기가 쏘는 물이 제거를 잘 못합니다. 왜요? 물 수압을 세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역시 구강세정기도 잇몸 사이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압이 지나치게 세면 치석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잇몸 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마냥 세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치석화가 돼버린 부분을 이 구강세정기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럴 때는 스케일링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약에 내가 사용하는 칫솔질 할 때 사용하는 치약의 양이 너무 과도하진 않은가 또는 나는 칫솔질 후에 입안에 남는 화함을 혹시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거나 그 다음에 이분의 연령대가 높으시다면 내 입안이 건조하진 않는가 이 구취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구강 건조증도 상당한 원인이 됩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잘 못 자랄 텐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강 건조증이라는 거는 입이 단순히 마르는 게 아니고 입안을 이렇게 싹 코팅하고 있는 타액이 말라버린 게 구강 건조증이에요. 그러면 물로 막 자꾸 가글을 하시면 타액이 코팅을 더 못하기 때문에 더 건조해집니다. 이 타액 코팅이 없으면 이 타액 속에는 우리 몸 면역 성분들이 상당히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들이 아까처럼 막 세력을 불리지 못하도록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견제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마음 놓고 커나갈 수 있게 방조하는 죄송합니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치과 검진 받아보신 지가 좀 오래되셨다 그러면은 일단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싹 청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치아에 관심이 많이 생겨 2배 불소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라면 헹굼 없이 뱉기만 해도 무방하다는데 해롭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불소를 많이 드셔서 좋을 건 없고요. 헹굼 없이 뱉기만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에 저는 그다지 동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불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치약에서는 무불소나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치약은 왜 무불소와 저불소냐면은 충치 예방 효과가 없는데 왜 안 넣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적절한 판단으로 적정량의 치약을 짤 수도 없고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도 치약을 한번 짤 때마다 뭐 칫솔이 안 보일 만큼만 엄청나게 많이 짜서 쓰는데 그리고 제대로 닦거나 제대로 헹구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불소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약이 일단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소를 너무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불소, 아예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무불소로 하고 조금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저불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지 권장드리지는 않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말씀드리면 양치질을 하루 3번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대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럼에도 난다 그랬을 때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잇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양치질 하루에 3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눈 감고 했죠. 어디가 안 닦였을 수도 있어요. 대개 보면은 아래 어금니 안쪽 부분, 그다음에 위에 어금니 바깥쪽 위에 어금니 바깥쪽 부분, 그다음에 좀 웃기는 게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의 오른쪽 앞니 3개, 왼손잡이의 왼쪽 앞니 3개가 희한하게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가 안 닦이네요. 치석이 많네요라고 말씀드리면 저 진짜 열심히 닦는데 그렇죠. 열심히 닦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3번 한 번 닦을 때마다 5분을 닦는다. 이게 꼭 깨끗한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과 횟수의 증가가 칫솔질의 완벽도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입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는 내과적인 원인도 고려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구취의 원인의 약 90% 정도는 입 안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가글을 맨날 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좀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환자분들께 가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네. 입안에 있는 원인균들을 제거하면 가글은 제가 보기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맨날 하시면 가글 속에는 이제 알코올 성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이 자꾸 건조해지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이 좀 건조하신 분들께는 가글을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글 하고 나서 내 입안에 나는 그 향긋한 냄새가 내 입에서 나는 냄새가 향긋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향기가 한 30분 뒤에는 어떤 향으로 변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세균들에 의해 분해가 되는 물질이라 그러면 30분 뒤에는 구취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글 후에는 입을 깨끗이 헹궈내시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제가 시간이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질문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나머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드린 내용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김성욱이었습니다.